한 사람이 위대해지기까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부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효는 단지 공경이 아닙니다. 나를 만든 이의 뜻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되갚아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이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오늘 우리는 동서양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효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빛났던 9분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함께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가슴 벅찬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선사할 9개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삶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평화와 깊은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효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 이야기입니다. 효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긴 뜻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한 유관순. 1919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던 그의 봄. 한 소녀가 모진 고문과 두려움 앞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유관순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충남 천안 병천으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아우네 장터 시위를 조직합니다. 그 시위는 일본 헌병대의 잔혹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20도 되지 않았던 유관순은 부모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작아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커야 한다.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내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또렷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어머님이 가르침을 지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짧았지만 그 삶은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남긴 믿음과 기도가 딸의 가슴 속에 불꽃이 되어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효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긴 뜻을 지키는 것이다. 한 어머니의 말이 한 나라의 정의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유관순은 나라의 딸이기 전에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어머니 앞에 선 한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전설적인 정복자,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전장의 사나이였던 그도 어머니 앞에서는 늘 조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신념으로 어린 아들에게 세상을 읽는 눈을 심어준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영웅의 이야기, 철학, 그리고 신에 대한 경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았고 어머니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다. 알렉산더는 동방 원정을 떠날 때 어머니의 손편지를 항상 가슴에 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궁정에서도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며 정치적 조언과 인간적인 위로를 구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둘 때는 어머니의 뜻을 묻고 그 답이 도착하기 전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그의 왕권을 위해 정적들과 맞섰고 때로는 정치에 직접 개입하며 아들의 안위와 명예를 지켰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 어머니에게 언제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정복은 단지 영토를 넓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꿈꾼 이상과 철학을 세상에 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점령했을 때도, 전우가 죽고 눈물 흘릴 때도 그가 가장 먼저 편지를 썼던 이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올림피아스는 아들의 전장에서 피 흘린 영혼을 늘 기도로 감쌌고 알렉산더는 그 기도를 힘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도 어머니 말씀 앞에선 가장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효도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처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는 세계를 손에 넣었지만 그 손으로 가장 먼저 쥐었던 건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세상을 바꾼 왕의 눈에는 늘 어머니가 남긴 길이 비쳐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배지에서조차 부모의 무덤을 잊지 않았던 정약용을 만나봅니다. 어떤 이는 그를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백성을 위한 사상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라는 이름 뒤에는 묵묵히 부모의 무덤을 찾던 한 아들의 뒷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도 지위도 잃었지만 하나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진 땅은 당시 한양과는 하늘만큼 멀었습니다. 고단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정약용은 매년 음력 10월이면 마음속으로 부모님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안에서 백지 한 장을 꺼내어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문을 지어 올렸습니다. 천리밖이라도 아들 된 자의 마음이 어찌 조상을 잊겠습니까? 이 땅은 황량하오나 마음만은 한양을 향해 절하나이다. 그는 무릎 꿇는 자세로 제문을 다 지은 뒤 그 종이를 마당에 묻거나 달빛 아래 태우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한 몸에 내리시나 자식된 자는 어찌 다 갚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단지 겸손한 유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에게 효란 멀리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억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도 부모를 잇는 자는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적었고, 자식이 된 자는 부모에게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의 시작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는 부모의 묘를 손수 설계했고 돌 하나, 나무 하나까지 직접 신경을 쓰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부모를 모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이자 유배자이자 사상가였던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 한복판에서 효라는 글자를 자신의 철학과 삶의 바탕에 새긴 인물이었습니다. 효도란 가까이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다. 정약용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뜻을 매해 글로 불러냈습니다. 바람 부는 유배지,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외로운 방 안에서 정약용은 해마다 한 번씩 부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이 향한 곳에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한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상을 품기 전 어머니의 식탁에서 사랑을 배운 소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인도 콜카타의 가장 가난한 골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살아있는 성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세상을 감싼 가장 조용한 기도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을 배운 첫 번째 공간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케도니아의 집 안 식탁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본명은 아네주 곤자 보야치우. 어린 시절 그녀는 세 아이 중 막내였습니다. 어머니 드라나 필라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일 식탁에 빈 접시 하나를 더 놓곤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왜 그릇이 하나 더 있어요, 엄마? 드라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든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은 배고플지도 모르잖니. 그 말은 아내지의 마음 깊은 곳에 언어보다 더 오래 남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드라나는 매주 교회 봉사와 동네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음식을 챙기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누군가 신발이 없이 오면 자신의 것을 내주었고 밤중에 여인이 찾아오면 말없이 문을 열어 담요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아내지에게는 교과서였고 기도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아내지는 가족을 떠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일랜드를 거쳐 인도 콜카타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껴안은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갑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없이 말했습니다. 가렴, 하지만 가서 너 자신을 잊고 살아라.
그 말은 마더 테레사로 살아가는 내내 그녀를 지탱한 어머니의 마지막 훈계였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생애 마지막까지 노숙자와 환자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이에게 하느님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끝엔 어머니가 보여준 식탁의 따뜻함이 살아있었고 그 기도에는 어머니 드라나의 조용한 삶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손길은 콜카타의 거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어린 시절 빈 접시 하나에 담긴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마음은 세상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효란,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이에게 퍼뜨리는 것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처럼 조용히 실천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라보다 먼저 어머니를 품에 품었던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를 지키고 12척의 배로 나라의 존망을 되살려낸 사람, 이순신. 충무공의 충은 부모의 그늘 아래 피어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지킨 장수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듯 흔들릴 때 그는 묵묵히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칼을 들기 전 그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검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건 부모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도 난중일기 곳곳에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을 담았습니다. 장군의 모습과는 달리 이순신은 부모님 묘소 앞에서 언제나 평복을 입었습니다. 갑옷도 칼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부모의 묘를 찾아 마음을 다스리다. 그는 매년 부모의 기일을 잊지 않았고 전란 중에도 시간을 쪼개 향과 제문을 마련했습니다. 1593년 5월 3일 난중일기에는 어머님의 제삿날 아침 초혼을 올리고 눈물로 술을 따랐다고 썼습니다. 병사들이 아프고 굶주리는 날에도 그는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떠올리며 직접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를 잊는 자는 충도 말할 자격이 없다. 지극한 정성은 거리와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라를 향한 충성과 부모를 향한 효심은 결코 나뉠 수 없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명분은 조국만이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뜻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595년 4월 4일의 기록은 유명합니다. 슬프다. 어머니의 꿈을 꾸었다. 깨어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프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그가 30대 중반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순신의 마음속엔 늘 살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일을 꼬박꼬박 챙겼고 제사를 앞두고는 말없이 식사를 줄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날조차도 부모의 묘소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꿈에서 들릴 때마다 나는 다시 사람이 된다. 그는 어머니를 단순히 돌봐야 할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영혼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지키는 그 모든 충성의 바탕에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남긴 마음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난중일기는 전쟁 기록인 동시에 한 아들이 매일 써 내려간 효의 일기였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의 최전선에서도 그의 붓은 매일같이 어머님 잘 계신지요? 라고 조용히 묻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장군이기 전에 아들이었고 충무공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는 조용히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란 속에서도 그는 부모님의 이름 앞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효를 잃은 충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전쟁 중에도 어버이의 기일을 잊지 않았던 한 장군은 충과 효가 나란히 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 그가 무릎 꿇는 유일한 곳은 부모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그 절은 복종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을 점자로 응답했던 루이 브라이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나 아닌 누군가의 빛이 되었다. 어린 시절 세상이 그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3살, 날카로운 송곳에 눈을 찔린 사고는 결국 양쪽 시력을 모두 앗아갔고 작은 마을의 소년 루이 브라이는 어둠 속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움 속에 이 아이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은 결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몽 브라이와 어머니 모니크 브라이. 이 부부는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루이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마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죽과 나무를 다루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 손으로 아들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업대를 개조해 루이가 만질 수 있는 못과 틀을 만들었고 점과 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재로 손의 언어를 조각해 나갔습니다. 루이 브라이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손끝은 나에게 세상의 구조를 말없이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루이의 손을 꼭 잡고 물건 하나하나의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건 물이야. 이건 창문. 이건 엄마야. 아이는 볼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통해 세상을 만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넌 글을 읽을 수 없을 뿐 세상을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야. 그 믿음은 아이에게 절망보다 먼저 다가온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1821년
루이는 프랑스 파리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고 기존의 야간 문자, 선조합형 점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목각 틀을 개조하여 6개의 점을 조합해 알파벳을 표현하는 단순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그의 나이 15. 루이 브라인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계를 혼자서 완성해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배우려 했고 내 부모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길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병약했으며 45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점자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효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도구와 어머니의 손길이 아이의 미래를 만들었고 그 미래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어둠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루이 브라인은 그 손길에 응답하듯 자신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도록 돌려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효는 복량이 아니라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했던 맹자입니다. 그는 공자의 사상을 잇고 유학에 깊이를 더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상도 처음엔 작은 집안 한 어머니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맹자의 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맹자는 장래 흉내를 내며 놀았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집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맹자는 상인들의 흥정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은 서당 옆. 맹자는 그제서야 책을 읽고 예를 따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환경이 만든다. 가르침보다 먼저 아이를 둘 자리를 바꿔야 한다. 맹자가 글을 배우다 실증을 내고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배틀에서 짜던 실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가 놀라 묻습니다. 왜 끊으세요, 어머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배움을 끊는 것은 내가 천을 도중에 끊는 것과 같다. 무의미한 짓이란다. 그날 이후 맹자는 단 한 번도 배움을 등진 적이 없었습니다. 효는 복량이 아니라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다. 맹자는 세상을 가르친 스승이었지만 먼저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왕들과 학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효란 단지 부모를 먹이고 입힌 데 있지 않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효이다. 맹자의 철학은 늘 어머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3번 이사했던 일, 실을 끊으며 가르침을 주었던 날,
그 모든 기억을 인생의 나침반처럼 간직했습니다. 왕 앞에 설 때에도, 군주에게 직언을 할 때에도 그는 늘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는가?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게 예의를 중시하십니까? 맹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어머니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산다. 그는 자신의 말에 단지 글로 남는 철학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고 단정한 언행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공자의 사상을 잇는 자라 불렀지만 맹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어머니가 심어준 뿌리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에게 효는 가정에서 시작된 윤리였고 사회와 정치를 이끄는 기본 원리였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걸어간 길 위에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자신을 다잡으며 살아간 한 아들의 평생의 다짐이었습니다. 효는 글이 아니라 삶으로서 내려간 돌이었습니다. 진짜 효는 부모의 기대에 삶으로 답하는 것이다. 한 어머니의 자리는 한 사람의 사상을 바꾸었고 그 사상은 천년의 인류 교육을 바꾸었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3번 짐을 싸고 한 번 실을 끊으며 조용히 남긴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아들의 이름을 역사에 가장 빛나는 교육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혁신보다 앞서 어머니를 먼저 높인 사람 앨런 머스크입니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 그 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 머스크.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아이였고 세상을 바꾸는 법을 책과 컴퓨터 속에서 배운 아이였습니다. 불과 10살 무렵 자기 손으로 코드를 짜서 첫 게임을 만들었고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프로그래밍 책을 붙잡았습니다. 17살 그는 홀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우주, 인공지능, 뇌과학, 그 모든 상상의 시작에는 외로웠던 한 소년의 상상력과 그 소년을 묵묵히 지켜봐준 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국적은 세계, 그의 정체성은 하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앨런 머스크의 혁신은 수많은 실패를 딛고도 다시 도전했던 소년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술과 미래를 상징하지만 그가 늘 먼저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앨런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의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모델, 영양학자, 강연가, 3개의 직업을 오가며 아이들에게 결핍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책상에 앉아 대학원 과제를 했습니다. 엘로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이식해주던 사람. 엄마는 늘 앞서갔고 우리는 그 뒷모습을 따라 꿈을 배웠다. 앨런 머스크가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품 발표회, 시상식, 인터뷰, 중요한 자리에 항상 메이 머스크를 동행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옆자리에 앉아 세련된 의상과 차분한 미소로 아들을 한결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엘로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내 성공의 가장 오래된 이유입니다. 엘로는 자녀 교육에서도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을 고수합니다. 억만장자지만 아이들에게 사치를 허락하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먼저 물려줄 수 있는 건 존중과 감사의 태도입니다. 효는 그중 가장 깊고 오래가는 감정입니다. 그가 만든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도 그의 시선은 늘 지구에서 자신을 지켜봐준 한 사람,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효란 부모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는 것이다. 성공이 자랑이 되려면 그 시작에 부모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다. 앨런 머스크는 미래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제의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 한 끼의 밥, 한밤중에 따뜻한 손길이 늘 살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비폭력 독립 지도자이며 행동하는 철학자로 불렸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1869년 10월 2일 인도 구자라트주의 바닷가 도시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제국을 무너뜨린 비폭력 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철학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느낀 죄책감에서 비롯됩니다. 간디가 16세가 되던 해, 그의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아 매일 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간디는 깊은 회한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의 자서전 나의 진실을 향한 실험 이야기에서 그날의 죄책감은 내 안에 회개의 불을 지폈다.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밤 이후 간디는 평생 정욕을 절제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비폭력과 진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철학, 진실을 붙잡는 힘, 사티아그라하는 부모를 실망시킨 한 번의 후회에서 시작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 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바르게 이끌었다고 믿는다. 간디에게 효는 단순한 감정적 충성이나 복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을 이끄는 기준, 즉 윤리적 선택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검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그는 언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는가를 먼저 자문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나는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이 거짓말을 삼키게 했고 분노를 멈추게 했고 때로는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처럼 간디에게 효는 감정의 표현을 넘어 도덕적 통제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그 모든 자기 절제의 동기는 바로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내면의 윤리적 시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효는 그의 철학에서 단순한 가족 간의 미덕이 아니라 모든 사회윤리의 뿌리, 진실과 비폭력을 선택하는 도덕적 자율성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소년이 죄책감으로 눈물 흘리던 밤, 그 눈물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한평생을 이끈 철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효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뉘우침에서 출발한 다짐이었습니다. 효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모 앞에 가장 먼저 진실해지는 태도입니다. 유관순, 알렉산더 대왕, 정약용, 마더 테레사, 이순신, 루이 브라이, 맹자, 앨런 머스크, 마하트마 간디.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는 첫 다리이자 가장 오래 남는 울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효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며 세상에 돌려주는 다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9분의 삶에서 각기 다른 효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싸운 딸, 왕 앞에서 조언을 구한 아들, 묵묵히 가르침을 지킨 스승, 그리고 부모의 삶을 빛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 효는 과거의 덕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가장 인간다운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그 마음 하나 살며시 건네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살아온 모든 부모님께 고개 숙여 존경을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